산재만 처리해주시면 된 거 아니야? 얘기했을 때 근로자분들 대부분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꽃사슴의 눈망울로 닮은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에 네. 많은 분들이 산재를 신청합니다. 네. 근데 네. 산재에 대해서 보상만 받으시고 거기서 그치십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보상 받을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산재만 처리해주시면 된 거 아니야? 얘기했을 때 근로자분들 대부분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하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얘기가 근재라고 하는데,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기준인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근재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근재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근재보험 안에 사용자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업무에서 통용되는 근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백제 특약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근재보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재보험은 일단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DB손 뭐 이런 민간 보험사들이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로 보상받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업무 중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일당 또는 월급을 받았겠지만 제가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였죠? 사장님 돈 벌어주다가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인 관계에서는요, 보상책임의 원리라고 해서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는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 돈 벌어주다가 제가 다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뭐 큰 대기업 사장님이시면 문제가 안 되겠죠. 돈 많으시니까. 아주 영세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영세한 업체들 사장님들은 돈이 없죠. 손해배상으로 땅 야 8천만 원 배상에 다 팔아도 3천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판결에서 아무리 뭐 이기면 뭐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산재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이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이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이 8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산재는 규정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이게 산재예요. 국가에서 보상하는 산재는 최소한 보상하는 최소한 금액을 보상. 그래서 산재는 급수별로 보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법적으로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산재에서 보상은 3천만 원만 받았어요. 5천만 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청구권이 살아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 또 사장님이 5천만 원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끝까지 갈래. 소송에서 압류치고 라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포기하는 근로자도 있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송에 들어올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재에서 보상받고 난 나머지 초과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근재보험이라는 걸 보험사가 만든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 이걸 가입하게 되는 거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시면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 가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는 이유는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사재를 털어야 되니까 그게 위험해서 종합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장님 입장이라고 본다면 똑같아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산재보험인 거고요. 종합보험은 사장님들이 임의로 가입해도 되는 근재보험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근재보험이 있든 없든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초과하는 손해액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적든 많든 무조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산재에서는 위자료 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는 위자료를 보상해 주게 돼 있거든요. 위자료는 무조건 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재에서는 일실수익하고 상호치료비 네. 등도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일실수익은 산재에서 받는 거를 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차액이 나오면 주게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안 주게 되는 건데, 산재에서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자분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손해배상에서 있어서는 65세 가동연한이기 때문에 64세에 다치셨다. 그럼 아무리 장애가 많이 나와도 1년밖에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산재에서 받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다 그냥 빼서 마이너스가 된다더러 0이 되는 거고 위자료만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라고 하는 거라도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있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는 게 사업을 유지하는 안정성에서 유리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근재보험이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근로자분들의 임금 대비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래도 최소한 몇백만 원 이상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자분들은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단체상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체상해 보험은 보험료가 싸잖아요. 그쵸. 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8천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서 산재에서 3천만 원 받았어요. 나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체상해 보험만 가입해놓고 근로자분이 예를 들어서 심하게 골절이 돼가지고 개인보험에서 장애를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단체상해 보험도 장애 특약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꺾어져가지고 5% 정도 됐다고 치면 1억에 5%인 500만 원을 단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가지고 윤석아 너 3천만 원 산재 받았잖아. 그치? 너 5천만 원 청구할 거야 끝까지? 나도 끝까지 다 줄 건데? 이거 서로 이렇게 좀 얼굴 붉혀야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단체 상해보험 있는데 최대한 얘기해가지고 장애 한 500 나온대. 그거 받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5천만 원인데 500이면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결정했어. 소송이야 되겠지만 초과손해액이 대략 한 1000에서 1500 나올 것 같다는데 500 제시하면 고민하시거든요. 왜냐면 소송하게 되면 번거롭고 돈 들고 변호사 선임비도 들고 하니까 그냥 500 받고 치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노려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실익을 따져봐야죠. 단체 상해보험에서 받는 금액 얼마, 내가 최소한 소송 걸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갭 차이가 크면은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됐고요 소송할게요 이렇게 가시든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근제보험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책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배상금은 여러분들 위자료는 들어보셨잖아요. 그 위자료 산정이 되는데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는 판사 마음입니다. 대부분 판사들이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대로 계산하지 않고요.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대략적으로 뭐 척추골절이면 1000만 원 언저리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이 판사들만 알고 있는 기준인 거군요. 원래는 이제 손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1억에다가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과실 곱하기 0.6이라는 공식을 정해놓고 하자라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이진 않고 있고요. 1000, 2000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보통 산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장애율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1억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뭐 과실 곱하기 0.6 말씀드렸는데 산지에서 말하는 장애 등급과는 별도로 근제보험 청구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되는 장애율이라는 게 있어요.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맥브라이드 방식. 누가 만들었냐면 맥브라이드 박사가 만들어서 맥브라이드 방식이 됐어요. 제가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윤석이라고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르면 등급이 아니라 퍼센트로 돼 있어요. 사고 전에 몸 상태를 100%로 봤을 때 이번 사고로 몇 프로의 손상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산지의 등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재 등급 몇 급이니까 이거 맥브라이드에서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로 평가를 해야 되고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또 다른 게 이제 하나 더 있죠. 퍼센트로 산정한다는 거 하나. 산재는 영구장애 한시장애 개념이 없는데 맥브라이드는 영구장애 한시장애 개념이 있어요. 영구장이면 물론 좋겠지만은 한시장애가 나올 경우에는 장애율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시 2년 이래버리게 되면 계산해봤자 산재에서 받는 금액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장애율에 대한 실익도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똑같이 손목골절 됐어도 닥터 김승동과 닥터 이윤석이 따지게 되는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딱 정해진 그 룰이 없는 거예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장애율을 따질 때는 가급적이면은 장애율을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병원을 택하시는 게 좋지 엄하게 이상한 데 갔다가 거기서 10몇 프로 한시 1년 한시 2년 이래버리게 되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율 판단하실 때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전제하에서 장애율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장애율에 따라서 위자료가 산정이 되고 손해배상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치료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급 못 받은 손해 있죠. 근데 요거는 산재에서도 치료기간 동안에 급여 못 받은 손실분을 주거든요. 요거는 서로 빼게 돼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았으면 근제에서 건 빼고 네, 중복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해서 빼죠. 어떻게 비교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 벌었어요. 5개월 동안 입원 치료했어요. 그럼 손해배상금 따질 때에는 300만 원 곱하기 5개월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죠. 근데 산재에서는 70% 주거든요. 300만 원씩 5개월이 아니라 210만 원씩 5개월을 주게 되는 거죠. 한 달에 그럼 90만 원씩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90만 원씩. 90만 원씩 5개월이면 450만 원 되는 거잖아요. 450만 원이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 450만 원에서 내 과실을 빼야 돼요. 근제는 과실이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이니까. 우리 자동차도 과실 따지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추락을 했다 하더라도 나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 안전을 챙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 과실을 빼게 돼 있습니다. 과실이 만약에 30%다. 450만 원에 70%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정이 되는 거죠. 장애도 똑같아요. 산재에서 장애급여 주죠. 손해배상금에서도 장애율에 따라서 일시수익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시 연구에 또 달라지게 되죠. 또 어쨌든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일시수익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가시겠어요? 일시수익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율이 발생했을 때 장애율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벌었어요. 내가 올해 35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서는. 앞으로 30년 남은 거잖아요. 360개월이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번 사고로
내가 만약에 20%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았어요. 그러면 차고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투하해도 80%밖에 투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 투하가 안 됐으니까 100% 투하했을 때 100만 원 벌었으면은 80% 투하했을 때에는 8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쵸. 업주의 책임으로 해서 내가 매달 20만 원이라고 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영구장애 나왔다 그러면은 매달 20만 원씩을 내가 65세가 될 때까지 보상해 주는 게 일시수익이죠. 다만 그거를 일시불로 땡겨주다 보니까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일시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에 대한 개념과 산재에서 받는 장애급여가 또 있죠. 이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뺀 다음에 과실을 곱해서 그 차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자료, 급여 차액분, 장애 차액분 했을 때 나오는 토탈 금액이 근제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간병비라든가 또 향후치료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다 뺄게요. 그건 뭐 자주 그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딱 들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잡한데요? 네,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산재는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요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근제는 항목별로 모두 계산을 해야 되고, 올바른 장애율, 올바른 과실, 올바른 소득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의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근제보험 회사가 있으면 근제보험 회사에 접수가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제보험 회사에서 아유 이윤석 씨 산재관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셨고 어깨 토닥거리면서 입금시켜 드릴게 라고 안 하죠. 조사를 합니다. 그네들의 조사 목적은 소득과 과실, 장애를 새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소득을 다시 판단하냐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계라고 해서 건물 이 밖에 외벽에 세우는 아시바 철근이 있어요. 동그란 이렇게 철근을 세워놓고 철근 비슷한 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아시바는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계공이에요. 비계공.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쟁점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아, 비계공 오래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비계공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냥 내가 일을 오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장비를 이렇게 들고 다닌다, 뭐 깔깔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사실만으로 보고 이제 비계하다 다투셨고 비계는 하루 이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비계공으로 일을 했겠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떼봐요. 이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그 고용보험 직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부분 비계로 안 들어가 있고 기타 건설 근로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명 잡부. 네, 잡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 봐라, 너 비계 아니지 않냐, 이게 비계로 돼 있었어. 근데 그렇게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비계공에 대한 통계소득이 아니라 일반 건설 현장의 일당을 인정해 주겠다. 차이가 크죠. 기술공과 비기술공은. 그거 가지고 소득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 다툼이 되는 거고, 자동차 사고는 과실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현장 사고는 과실 도표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락사고만 하더라도 대부분 추락사고니까 30에서 60까지 정말 다양해요, 과실이. 당연히 보험사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거, 저희는 저희한테 유리한 거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이게 절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견이 생겨요. 손해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래서 근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과실, 장애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합의금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이 합의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요? 그럼요.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영상을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산재 사고가 나서 찾아보셨겠죠. 그러면은 보통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척추골절로 수술을 안 하면 한시장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영구장애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수술 안 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 말씀은 뭐 따로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손해액이 억이 넘어가요. 그분이 경남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억이 넘어가는데 열심히 가야지. 경남을 운전하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왔다 갔다 했었죠.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이 근제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런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는데 네. 이 보험사들 중에 일부는 지급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도 있을 테고 조금 느슨하다 이런 곳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배상책임 쪽을 다루는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배상책임 부서에서는 의료 심사자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온 장애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심사 간호사분들이 차고 앉아서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조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자기네들도 돌아버리겠다고 얘기할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허리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어요. 네. 대부분 그 경우에 영구장애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한시 3년을 얘기한다든가 어떤 근거로 얘기했냐 했더니 뭐 근거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동시감정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동시감정을 하게 되면 보험사랑 협의해가지고 병원을 정해서 가야 돼요. 보험회사는 심사 담당 간호사들도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험회사 소속되어 있는 사이라 그래서 보험사 소속의 의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여기저기 병원에 연줄들이 있어요. 연줄들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이 아니라 지네들이 몇 군데 찍어주고 그 중에서 병원에 가자 그래요. 자기네들이 입김이 안 닿는 병원이 있는데 그걸 지시했겠습니까? 대부분 입김이 닿는 데이죠.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분들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맞으면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소송한다고 칩시다. 소송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그 자료를 납둡니까? 참고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제출하게 되면은 그 스스로 저한테 불리한 그 증거가 몇 가지가 더 생긴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있지만 동시감정은 저는 거의 안 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신차감정을 하자. 괜히 불리한 조건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 더 받고 소송하는 것보다는 바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됩니다. 산재 처리만 하지 말고 근재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근재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과거보다 보상 금액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네, 그리고 사실 산재의 영향도 있어요. 산재에서 웬만하면 등급을 14급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봐라, 산재에서 14급 주지 않았냐. 그럼 이거 관절 제한이 없다는 건데, 운동 제한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맥브라이드에서 운동 제한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한시장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공단에서 빡세게 해주니까. 특히 근제 접근할 때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재에서 등급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염이 생겨도 공단에서 14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맥브라이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거로 돼가지고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한시 3년이 아니라 한시 7년에서 한시 10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손해액을 좀 더 올리든가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재를 잘 받기 위해서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신 네. 이윤석 선생님 같은 분과 네. 만나야 된다는 거군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적어도 이제 꽃사슴 눈망울 정도 되는 저 같은 사람 만나셔야 된다.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다쳤거나 혹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질병으로 아프셨거나 이럴 경우에 산재나 근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